안녕하십니까, 책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단정하게, 때로는 다정하게입니다. 저자는 히데시마 후미카, 출판사는 RHK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히데시마 후미카, 일본에서 한 해도 쉬지 않고 라디오를 진행해온 최장수 라디오 DJ이자 나레이터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화에도 첫인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상대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상대방이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금세 끝날 테니까요. 따라서 대화를 쭉 이어가려면 상대가 내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이야기로 상대에게 괜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럼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알아듣기 쉽도록 한마디 한마디 짧게 완결지어서 말하면 됩니다. 혹시 고작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으로 우리는 일상에서도 일터에서도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대전제로 삼아야 할 지론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쉽게 지루해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맨 처음 듣는 말이 너무 길면 어려운 이야기일 거라 지레짐작해서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SNS 등에서 짧은 이야기가 주로 소비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이야기할 때는 질질 끌게 됩니다.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여러분도 무심코 뭐뭐 해서, 뭐뭐 하니까 이렇게 줄줄 이어가는 말투를 쓰고 있지는 않으세요? 글을 쓸 때도 자주 지적받는 점이잖아요. 저 역시 어린 시절 작문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는데 급식이 맛있어서 더 먹으려고 했더니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쉼표를 찍었던 버릇을 선생님이 고쳐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디오 DJ를 같이 시작했을 무렵에도 저는 제 진행 방식에 자신이 없어서 이야기에 자꾸 살을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 내용이 장황해서 그래서 너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선배들에게 자주 혼났습니다. 그때 했던 방송을 지금 다시 들으면 쉼표 대신 마침표를 찍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부분이 여러 있습니다. 반면에 객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어. 듣기 편한걸?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은 역시 마침표를 적절하게 넣어가며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감각을 상대에게 전달할 때 비유 표현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최근에 제 경험을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종종 들렀던 서점이 어느새 편의점으로 바뀐 모습을 보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힘든 기분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정을 비유해 본다면 단골이었던 서점이 어느새 편의점으로 바뀐 거 있지. 많이 서운하더라. 독립해서 처음으로 얻었던 원룸이 주차장으로 변했을 때 같은 그런 쓸쓸한 기분이었어. 비유를 섞어서 말하니 내 기분이 더 쉽게 전달되는 것 같죠. 상대방도 나도 그 기분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줄지도 모릅니다. 그 덕분에 대화가 술술 풀릴 수도 있고, 다만 이러한 화법은 비유를 활용하는 데 익숙해져야 금방금방 떠오릅니다.
우선 일상생활 속에서 게임을 하듯 무엇이든 비유해보세요. 인상 깊었던 경험, 눈에 비친 풍경, 마음이 가는 사람 등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대화 중에 잠깐의 침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전달할 뿐 아니라 이미 한 말을 상대방 마음속에 깊이 스미게 합니다. 라디오에서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할 때를 예로 들어볼까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다음은 모모씨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그 다음은 모모씨가 이렇게 하고 득달같이 떠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내용에 집중하기 어렵기에 더는 사연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실수 없이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제대로 들으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적절히 쉼을 넣는다면 편안한 상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대화 사이사이에 몇 초간의 틈을 만들어 넣어보세요. 그럼 듣는 사람은 당신의 말이 지닌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이야기를 제대로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침묵을 방해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저 역시 상대방이 대답을 망설이면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어서 혹시 이런 걸까요? 이렇게 어떻게든 대화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로 억지스레 대답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잠깐만, 당신이 질문해서 지금 대답하려는 참이었는데 이런 생각과 함께 재촉당한 듯해서 불안해지겠죠? 이런 상황은 팬데믹으로 잦아진 화상회의 때도 자주 벌어집니다. 대화 중에 미묘한 시간 차이가 생기면서 무언의 시간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서로의 말이 겹쳐서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먼저 하세요. 이렇게 되면서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무언의 시간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상대방이 하려는 말을 열심히 고르고 있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럴 때는 내가 나서야지. 어쨌든 잘 넘긴 거야. 이렇게 서둘러 말을 보태려고 한다면 상대는 그것을 내 페이스를 흐트러뜨리는 괜한 간섭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럴 때 최선의 행동은 대화 중에 공백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며 억지로 말을 끼워 넣지 않고 온화한 미소로 상대의 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인터넷과 SNS에 올라온 수많은 기사거리 중에서 사람들이 읽을까 말까 선택하는 기준은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을 보고 내용이 궁금하다면 더 읽고 아니면 넘겨버리는 거죠. 헤드라인이 흥미롭지 않은 기사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도 전에 넘어갑니다.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멘트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던져야 청취자들이 어라? 이러면서 귀를 쫑긋 세우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짧은 퀴즈 형식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가령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의외로 이것이 잘 팔리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이것이 궁금해지겠죠?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40대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출근 준비 중에 이런 실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40대 직장인이라면 혹시 나도 하는 실수인가? 이러면서 다음 내용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일상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에 흥미를 느끼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지 반대로 어떤 말에 지루함을 느끼고 반감을 느끼는지 곱씹어 보세요. 상대에게 건넬 첫 마디를 고를 때
훌륭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헤드라인은 평소 대화를 나눌 때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어. 누구일 것 같아? 저번에 집에서 혼술하는 횟수가 늘었다고 했잖아. 내가 진짜 맛있는 안주 레시피 알려줄까? 이렇게 상대방의 관심을 가질 만한 화제를 퀴즈 형식으로 꺼내면 내 이야기에 흥미를 가질 뿐 아니라 다음 대화에서도 매끄럽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누구누구를 만났어. 혼술할 때 곁들이면 좋은 안주 레시피 알려줄게.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앞선 예와 비교하면 화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반면 퀴즈 형식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앞선 예는 화자가 청자를 대화로 초대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사람과 대화하면 참 재밌어. 지루할 틈이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보면 화두를 던지는 방법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심사 대신 상대방의 관심사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며 대화의 첫 마디를 고르죠.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평소에 본인이 말을 너무 길게 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50% 찼을 때 일단 정지라는 문구에 유념하세요. 그럼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 조례 때 자주 들었던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나 친구 결혼식 축사를 떠올려 보세요. 긴 이야기는 누구나 지겨워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1에서 10까지 있다면 한 번에 그 10가지를 모두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화란 서로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중에서 절반 정도 했다면 오늘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여겨야 합니다. 듣는 사람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는 건 말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매너이자 어른스러운 배려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잡다한 이야기를 모두 쏟아내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조금씩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기분 좋게 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치밀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부침성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친한 척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나누는 인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두루뭉술한 질문을 받으면 응? 뭐가 어떠냐는 거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그럭저럭 지냅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부침성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흥미를 느끼는 것을 소재 삼아 안부를 묻습니다. 가령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최근에 어떤 영화 보셨어요?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드디어 시즌 시작이네요. 기대되시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대답하기 쉬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거기다 상대방이 신나서 대답했을 때 역시라는 감탄사를 산뜻하게 덧붙이면 호감을 얻기도 쉽습니다. 아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낯 간지러워서 말을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이렇게 괜시리 걱정하느니 그 신경을 상대방의 관심사에 쏟아보세요. 그 사람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갈 것입니다.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는 수다를 떨고 싶을 때도 있지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상대에게 말을 걸었는데 반응이 영
시원찮았던 적이 없었나요? 짐작컨대 지금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을 당신에게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하면서 밀어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란 한쪽이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주고받아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말을 걸거나 대답하기를 강요하면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말을 걸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면 지금은 이야기할 기분이 아닌가 보네. 이렇게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어른스러운 소통 방식입니다. 연애가 잘 안 풀려서 고민일 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한 발 물러서봐 이렇게 조언하잖아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너무 끈질기게 굴거나 말을 걸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라디오를 장시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이유는 DJ가 청취자를 철저히 환대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청자가 듣기 편하도록 애쓰며 말하는 거죠. 바꿔 말해 흘러 들을 수 있는 여백을 일부러 만듭니다. 상대가 흘려 들을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과 대화를 계속하고 싶은지 말이죠.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편하게 듣고 말을 이어가게 하려면 대화의 여백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맞장구를 치거나 질문을 하고 말을 덧붙일 수 있도록 몇 초간의 숨 돌리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한마디를 하고 나서 상대방의 눈을 힐끗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이번엔 당신이 말할 차례예요. 이런 작은 제스처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은 정말? 역시 이렇게 짧은 말이라도 보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마치 들고 있던 마이크를 자 여기요 하고 넘기듯 말이죠.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우선 평소보다 꼼꼼하게 상대방의 표정을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대화의 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내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상대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거나 지그시 미소를 지어보세요. 몇 초간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려보는 식으로요. 그렇게 대화의 여백을 만든 다음에 모모씨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모모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돌려보세요. 명확하게 바통을 이어받은 상대가 이제 내가 말할 차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테니까요. 게다가 대화의 여백이 생기면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껄끄러운 사람과 대화하게 되더라도 잘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저 말 하면서 대화 전체를 본인의 이야기로만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세요. 상대방을 위해서 대화의 여백을 남기고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내고 있나요? 저는 직업 특성상 처음 만나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일이 많습니다. 친분이 없는 사이인데도 사적인 영역까지 질문을 해야 할 때면 참으로 난감하죠. 이럴 때 상대방이 처음 만났는데 그런 것까지 묻는다고? 이러면서 경계하게 되면 진솔한 이야기를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인터뷰는 형식적인 질의응답 수준으로 진행되죠. 저는 이런 일을 몇 차례 겪으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첫인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친밀도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호의를 담은 첫인사가 어색하고 딱딱한 만남에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죠. 예전에 모교 한 동아리에서 저를 취재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맡은 학생이 본격적으로 질문하기에 앞서 제게 건넨 첫 마디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립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느라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학원으로 이동해야 됐는데요. 그때 엄마가 운전을 해서 저를 학원까지 바래다 주셨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항상 선배님이 진행하는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꾸밈없이 솔직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서 저 DJ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늘 궁금했습니다. 덕분에 우울한 입시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릴 수 있었고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빈말이 아닌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함께 저는 당신에게 호의와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저도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평소보다 더 공들여 질문에 답했습니다. 물론 첫 만남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만 인사를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 기자처럼 실제 에피소드와 함께 마음을 건넨다면 대화의 탄력도 붙고 분위기도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좀 더 예를 들어보죠. 모모 씨는 여행이 취미라고 들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좋은 영감을 받기 때문이라면서요. 멋진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뵙게 되면 여행 다닌 곳 중에서 어디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호의가 담긴 인사를 건네면 상대와 나의 거리를 단숨에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만난 사람은 물론이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도 만나자마자 마음을 바로 전해보세요. 혹시라도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쑥스러워서든 부끄러워서든 호의를 표현하는 데 주저한다면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할 말은 미리 준비하자. 평소 말수가 적은 데다 숫기까지 없는 사람이라면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리 약속을 잡고 만나는 거라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업무상의 미팅 자리에서는 긴장한 나머지 머릿속이 뒤죽박죽 돼서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닥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거래처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요한 미팅이나 회의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 뒤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말할 내용을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간단히 메모를 해서 들어가도 좋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준비만으로 긴장과 압박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유창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신입 라디오 DJ 시절에 생방송 전에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더듬지 말자, 더듬지 말자, 더듬지 말자. 그런데 이렇게 되뇌어도 대부분 더듬고 말았죠. 제가 머릿속에 더듬다라는 말을 심어버린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편하게 하자, 편하게 하자, 편하게 하자. 이렇게 주문을 걸고 나니 언제부터인가 더듬지 않고 편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두 상황의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부정어와 긍정어의 차이죠. 신입 때 제 목표는 더듬지 않고 차분하고 편안하게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더듬다란 말을 제 의식에 집어넣으니
방송하는 내내 더듬으면 어쩌지? 이런 불안에 휩싸였던 거죠. 반대로 편하다라는 말을 제 의식에 주입하니 괜한 긴장감도 줄고 말도 술술 나왔습니다. 의식이 몸을 지배한 것처럼요. 이후로 저는 무언가를 다짐할 때면 무조건 긍정어를 사용합니다. 긴장하지 말자가 아니라 천천히 차분히 하자. 당황해서 실수하지 말자가 아니라 평소처럼 차분하게 말하면 돼. 지각하지 말자가 아니라 10분 여유 있게 움직이자. 과식하지 말자가 아니라 꼭꼭 씹으면서 맛보자. 이게 다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단순한 방법이지만 뭐뭐 하지 말자가 아니라 뭐뭐 하자라고 바꿔 말하면 놀라울 만큼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뭐 하면 안 돼라고 자신에게 금지령을 내리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대신 목표 상태를 말로 표현하면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곧장 그 목표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후쿠야마 마사하루 씨 역시 오랫동안 라디오 DJ로 활동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의 가장 큰 매력은 엄청난 스타인데도 친근하고 소탈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그의 방송을 들으면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전 그 특유의 친근감이 후쿠야마 씨의 공감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고민을 털어놓는 청취자에게 아는 형이나 오빠, 믿음직한 인생 선배로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하고 연애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저 또한 청취자 사연을 소개할 때 그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읽고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거리를 최대한 좁히려고 하죠. 어느 봄날 한 청취자가 오늘 이사합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짐을 싸다 보니 제 마음까지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이삿짐 상자가 가득한 방을 상상합니다. 여기 포스터 자국이 있네. 바닥에 난 이 흠집은 그때 생긴 걸까? 이렇게 하면서 상상 속에서 텅 빈 방을 둘러보죠.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대와 내 상황을 겹쳐보면 자연스레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건넬 말이 떠오르죠. 이사하게 되면 그동안 살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스냅 사진처럼 머릿속을 스치죠. 이렇게 말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내가 상상한 상태의 마음이니 단정짓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행복을 글로 적어보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만약 1번 행복하다, 2번 행복하지 않다라는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딱 잘라 답하기 어렵다며 난감해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닌텐도의 전 대표 이와타 시토루 씨가 직원들과 면담할 때 맨 처음 던진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보고 저는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답하려면 우선 행복을 정의해야 되니까요. 나에게 행복이란 나와 가족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이렇게 제 일상 속에 기쁨을 말로 표현해봤죠. 제가 무엇을 할 때 내 행복 미터기가 플러스 방향으로 기우는지 적어보았습니다. 조그만 행복 블록을 하나씩 쌓는 느낌으로요. 그런데 생각보다 별로 쌓이지 않더군요. 곰곰이 따져보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죠. 저는 이 행복 리스트를 작성하기 전까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남의 행복을 내 행복 리스트에 끼워 넣으려고 애썼죠. 그러다 보니 결국 조바심이 생기고 불평, 불만이 늘어갔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질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 리스트를 조금씩 줄여 나갔습니다.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명확히 구분하고 난 이것만 채우면 행복해. 이런 기준선을 만들었죠. 그렇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니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이란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를 보면 세상은 온갖 화려하고 이상적인 것으로 가득합니다. 게다가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모습을 동경함으로써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면 괜찮겠지만 기가 죽거나 쫓기는 기분이 든다면 지금 당장 그것들로부터 안전거리를 둬야 합니다. 나는 나, 너는 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때 전 저의 행복 리스트를 더욱 공고히 다집니다. 좋은 흙에 튼튼한 식물을 심는 듯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워집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누구나 부담 없이 술술 잘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재밌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단정하게, 때로는 다정하게입니다. 저자는 히데시마 후미카, 출판사는 RHK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히데시마 후미카, 일본에서 한 해도 쉬지 않고 라디오를 진행해온 최장수 라디오 DJ이자 나레이터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화에도 첫인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상대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상대방이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금세 끝날 테니까요. 따라서 대화를 쭉 이어가려면 상대가 내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이야기로 상대에게 괜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럼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알아듣기 쉽도록 한마디 한마디 짧게 완결지어서 말하면 됩니다. 혹시 고작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으로 우리는 일상에서도 일터에서도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대전제로 삼아야 할 지론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쉽게 지루해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맨 처음 듣는 말이 너무 길면 어려운 이야기일 거라 지레짐작해서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SNS 등에서 짧은 이야기가 주로 소비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이야기할 때는 질질 끌게 됩니다.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여러분도 무심코 뭐뭐 해서, 뭐뭐 하니까 이렇게 줄줄 이어가는 말투를 쓰고 있지는 않으세요? 글을 쓸 때도 자주 지적받는 점이잖아요. 저 역시 어린 시절 작문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는데 급식이 맛있어서 더 먹으려고 했더니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쉼표를 찍었던 버릇을 선생님이 고쳐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디오 DJ를 같이 시작했을 무렵에도 저는 제 진행 방식에 자신이 없어서 이야기에 자꾸 살을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 내용이 장황해서 그래서 너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선배들에게 자주 혼났습니다. 그때 했던 방송을 지금 다시 들으면 쉼표 대신 마침표를 찍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부분이 여러 있습니다. 반면에 객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어. 듣기 편한걸?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은 역시 마침표를 적절하게 넣어가며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감각을 상대에게 전달할 때 비유 표현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최근에 제 경험을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종종 들렀던 서점이 어느새 편의점으로 바뀐 모습을 보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힘든 기분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정을 비유해 본다면 단골이었던 서점이 어느새 편의점으로 바뀐 거 있지. 많이 서운하더라. 독립해서 처음으로 얻었던 원룸이 주차장으로 변했을 때 같은 그런 쓸쓸한 기분이었어. 비유를 섞어서 말하니 내 기분이 더 쉽게 전달되는 것 같죠. 상대방도 나도 그 기분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줄지도 모릅니다. 그 덕분에 대화가 술술 풀릴 수도 있고, 다만 이러한 화법은 비유를 활용하는 데 익숙해져야 금방금방 떠오릅니다. 우선 일상생활 속에서 게임을 하듯 무엇이든 비유해보세요. 인상 깊었던 경험, 눈에 비친 풍경, 마음이 가는 사람 등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이죠. 대화 중에 잠깐의 침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전달할 뿐 아니라 이미 한 말을 상대방 마음속에 깊이 스미게 합니다. 라디오에서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할 때를 예로 들어볼까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다음은 모모씨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그 다음은 모모씨가 이렇게 하고 득달같이 떠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내용에 집중하기 어렵기에 더는 사연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실수 없이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제대로 들으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적절히 쉼을 넣는다면 편안한 상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대화 사이사이에 몇 초간의 틈을 만들어 넣어보세요. 그럼 듣는 사람은 당신의 말이 지닌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이야기를 제대로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침묵을 방해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저 역시 상대방이 대답을 망설이면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어서 혹시 이런 걸까요? 이렇게 어떻게든 대화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로 억지스레 대답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잠깐만, 당신이 질문해서 지금 대답하려는 참이었는데 이런 생각과 함께 재촉당한 듯해서 불안해지겠죠? 이런 상황은 팬데믹으로 잦아진 화상회의 때도 자주 벌어집니다. 대화 중에 미묘한 시간 차이가 생기면서 무언의 시간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서로의 말이 겹쳐서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먼저 하세요. 이렇게 되면서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무언의 시간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상대방이 하려는 말을
열심히 고르고 있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럴 때는 내가 나서야지. 어쨌든 잘 넘긴 거야. 이렇게 서둘러 말을 보태려고 한다면 상대는 그것을 내 페이스를 흐트러뜨리는 괜한 간섭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럴 때 최선의 행동은 대화 중에 공백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며 억지로 말을 끼워 넣지 않고 온화한 미소로 상대의 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인터넷과 SNS에 올라온 수많은 기사거리 중에서 사람들이 읽을까 말까 선택하는 기준은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을 보고 내용이 궁금하다면 더 읽고 아니면 넘겨버리는 거죠. 헤드라인이 흥미롭지 않은 기사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도 전에 넘어갑니다.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멘트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던져야 청취자들이 어라? 이러면서 귀를 쫑긋 세우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짧은 퀴즈 형식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가령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의외로 이것이 잘 팔리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이것이 궁금해지겠죠?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40대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출근 준비 중에 이런 실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40대 직장인이라면 혹시 나도 하는 실수인가? 이러면서 다음 내용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일상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에 흥미를 느끼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지, 반대로 어떤 말에 지루함을 느끼고 반감을 느끼는지 곱씹어 보세요. 상대에게 건넬 첫 마디를 고를 때 훌륭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헤드라인은 평소 대화를 나눌 때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어. 누구일 것 같아? 저번에 집에서 혼술하는 횟수가 늘었다고 했잖아. 내가 진짜 맛있는 안주 레시피 알려줄까? 이렇게 상대방의 관심을 가질 만한 화제를 퀴즈 형식으로 꺼내면 내 이야기에 흥미를 가질 뿐 아니라 다음 대화에서도 매끄럽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누구누구를 만났어. 혼술할 때 곁들이면 좋은 안주 레시피 알려줄게.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앞선 예와 비교하면 화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반면 퀴즈 형식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앞선 예는 화자가 청자를 대화로 초대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사람과 대화하면 참 재밌어. 지루할 틈이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보면 화두를 던지는 방법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심사 대신 상대방의 관심사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며 대화의 첫 마디를 고르죠.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평소에 본인이 말을 너무 길게 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50% 찼을 때 일단 정지라는 문구에 유념하세요. 그럼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 조례 때 자주 들었던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나 친구 결혼식 축사를 떠올려 보세요. 긴 이야기는 누구나 지겨워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1에서 10까지 있다면 한 번에 그 10가지를 모두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화란 서로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중에서 절반 정도 했다면 오늘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여겨야 합니다. 듣는 사람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는 건 말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매너이자 어른스러운 배려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잡다한 이야기를 모두 쏟아내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조금씩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기분 좋게 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치밀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부침성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친한 척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나누는 인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두루뭉술한 질문을 받으면 응? 뭐가 어떠냐는 거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그럭저럭 지냅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부침성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흥미를 느끼는 것을 소재 삼아 안부를 묻습니다. 가령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최근에 어떤 영화 보셨어요?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드디어 시즌 시작이네요. 기대되시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대답하기 쉬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거기다 상대방이 신나서 대답했을 때 역시라는 감탄사를 산뜻하게 덧붙이면 호감을 얻기도 쉽습니다. 아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낯 간지러워서 말을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이렇게 괜시리 걱정하느니 그 신경을 상대방의 관심사에 쏟아보세요. 그 사람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갈 것입니다.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는 수다를 떨고 싶을 때도 있지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상대에게 말을 걸었는데 반응이 영 시원찮았던 적이 없었나요? 짐작컨대 지금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을 당신에게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하면서 밀어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란 한쪽이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주고받아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말을 걸거나 대답하기를 강요하면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말을 걸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면 지금은 이야기할 기분이 아닌가 보네. 이렇게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어른스러운 소통 방식입니다. 연애가 잘 안 풀려서 고민일 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한 발 물러서봐. 이렇게 조언하잖아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너무 끈질기게 굴거나 말을 걸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라디오를 장시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이유는 DJ가 청취자를 철저히 환대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청자가 듣기 편하도록 애쓰며 말하는 거죠. 바꿔 말해 흘러 들을 수 있는 여백을 일부러 만듭니다. 상대가 흘려 들을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과 대화를 계속하고 싶은지 말이죠.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편하게 듣고 말을 이어가게 하려면 대화의 여백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맞장구를 치거나 질문을 하고 말을 덧붙일 수 있도록 몇 초간의 숨 돌리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한마디를 하고 나서 상대방의 눈을 힐끗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이번엔 당신이 말할 차례예요. 이런 작은 제스처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은 정말? 역시 이렇게 짧은 말이라도 보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마치 들고 있던 마이크를 자 여기요
하고 넘기든 말이죠.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우선 평소보다 꼼꼼하게 상대방의 표정을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대화의 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내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상대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거나 지그시 미소를 지어보세요. 몇 초간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려보는 식으로요. 그렇게 대화의 여백을 만든 다음에 모모씨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모모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돌려보세요. 명확하게 바통을 이어받은 상대가 이제 내가 말할 차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테니까요. 게다가 대화의 여백이 생기면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껄끄러운 사람과 대화하게 되더라도 잘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저 말 하면서 대화 전체를 본인의 이야기로만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세요. 상대방을 위해서 대화의 여백을 남기고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내고 있나요? 저는 직업 특성상 처음 만나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일이 많습니다. 친분이 없는 사이인데도 사적인 영역까지 질문을 해야 할 때면 참으로 난감하죠. 이럴 때 상대방이 처음 만났는데 그런 것까지 묻는다고? 이러면서 경계하게 되면 진솔한 이야기를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인터뷰는 형식적인 질의응답 수준으로 진행되죠. 저는 이런 일을 몇 차례 겪으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첫인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친밀도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호의를 담은 첫인사가 어색하고 딱딱한 만남에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죠. 예전에 모교 한 동아리에서 저를 취재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맡은 학생이 본격적으로 질문하기에 앞서 제게 건넨 첫 마디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립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느라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학원으로 이동해야 됐는데요. 그때 엄마가 운전을 해서 저를 학원까지 바래다 주셨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항상 선배님이 진행하는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꾸밈없이 솔직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서 저 DJ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늘 궁금했습니다. 덕분에 우울한 입시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릴 수 있었고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빈말이 아닌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함께 저는 당신에게 호의와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저도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평소보다 더 공들여 질문에 답했습니다. 물론 첫 만남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만 인사를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 기자처럼 실제 에피소드와 함께 마음을 건넨다면 대화의 탄력도 붙고 분위기도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좀 더 예를 들어보죠. 모모 씨는 여행이 취미라고 들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좋은 영감을 받기 때문이라면서요. 멋진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뵙게 되면 여행 다닌 곳 중에서 어디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호의가 담긴 인사를 건네면 상대와 나의 거리를 단숨에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만난 사람은 물론이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도 만나자마자 마음을 바로 전해보세요. 혹시라도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쑥스러워서든 부끄러워서든 호의를 표현하는 데 주저한다면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할 말은 미리 준비하자. 평소 말수가 적은 데다 숫기까지 없는 사람이라면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리 약속을 잡고 만나는 거라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업무상의 미팅 자리에서는 긴장한 나머지 머릿속이 뒤죽박죽돼서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닥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거래처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요한 미팅이나 회의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 뒤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말할 내용을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간단히 메모를 해서 들어가도 좋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준비만으로 긴장과 압박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유창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신입 라디오 DJ 시절에 생방송 전에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더듬지 말자, 더듬지 말자, 더듬지 말자. 그런데 이렇게 되뇌어도 대부분 더듬고 말았죠. 제가 머릿속에 더듬다라는 말을 심어버린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편하게 하자, 편하게 하자, 편하게 하자. 이렇게 주문을 걸고 나니 언제부터인가 더듬지 않고 편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두 상황의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부정어와 긍정어의 차이죠. 신입 때 제 목표는 더듬지 않고 차분하고 편안하게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더듬다란 말을 제 의식에 집어넣으니 방송하는 내내 더듬으면 어쩌지? 이런 불안에 휩싸였던 거죠. 반대로 편하다란 말을 제 의식에 주입하니 괜한 긴장감도 줄고 말도 술술 나왔습니다. 의식이 몸을 지배한 것처럼요. 이후로 저는 무언가를 다짐할 때면 무조건 긍정어를 사용합니다. 긴장하지 말자가 아니라 천천히 차분히 하자. 당황해서 실수하지 말자가 아니라 평소처럼 차분하게 말하면 돼. 지각하지 말자가 아니라 10분 여유 있게 움직이자. 과식하지 말자가 아니라 꼭꼭 씹으면서 맛보자. 이게 다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단순한 방법이지만 뭐뭐 하지 말자가 아니라 뭐뭐 하자라고 바꿔 말하면 놀라울 만큼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뭐 하면 안 돼라고 자신에게 금지령을 내리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대신 목표 상태를 말로 표현하면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곧장 그 목표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후쿠야마 마사하루 씨 역시 오랫동안 라디오 DJ로 활동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의 가장 큰 매력은 엄청난 스타인데도 친근하고 소탈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그의 방송을 들으면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전 그 특유의 친근감이 후쿠야마 씨의 공감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고민을 털어놓는 청취자에게 아는 형이나 오빠, 믿음직한 인생 선배로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하고 연애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저 또한 청취자 사연을 소개할 때 그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읽고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거리를 최대한 좁히려고 하죠. 어느 봄날 한 청취자가 오늘 이사합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짐을 싸다 보니 제 마음까지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이삿짐 상자가 가득한 방을 상상합니다. 여기 포스터 자국이 있네. 바닥에 난 이 흠집은 그때 생긴 걸까?
이렇게 하면서 상상 속에서 텅 빈 방을 둘러보죠.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대와 내 상황을 겹쳐보면 자연스레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건넬 말이 떠오르죠. 이사하게 되면 그동안 살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스냅 사진처럼 머릿속을 스치죠. 이렇게 말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내가 상상한 상태의 마음이니 단정 짓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행복을 글로 적어보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만약 1번 행복하다, 2번 행복하지 않다라는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딱 잘라 답하기 어렵다며 난감해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닌텐도의 전 대표 이와타 시토루 씨가 직원들과 면담할 때 맨 처음 던진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보고 저는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답하려면 우선 행복을 정의해야 되니까요. 나에게 행복이란 나와 가족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이렇게 제 일상 속에 기쁨을 말로 표현해봤죠. 제가 무엇을 할 때 내 행복 미터기가 플러스 방향으로 기우는지 적어보았습니다. 조그만 행복 블럭을 하나씩 쌓는 느낌으로요. 그런데 생각보다 별로 쌓이지 않더군요. 곰곰이 따져보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죠. 저는 이 행복 리스트를 작성하기 전까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남의 행복을 내 행복 리스트에 끼워 넣으려고 애썼죠. 그러다 보니 결국 조바심이 생기고 불평, 불만이 늘어갔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질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 리스트를 조금씩 줄여 나갔습니다.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명확히 구분하고 난 이것만 채우면 행복해. 이런 기준선을 만들었죠. 그렇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니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이란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를 보면 세상은 온갖 화려하고 이상적인 것으로 가득합니다. 게다가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모습을 동경함으로써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면 괜찮겠지만 기가 죽거나 쫓기는 기분이 든다면 지금 당장 그것들로부터 안전거리를 둬야 합니다. 나는 나, 너는 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때 전 저의 행복 리스트를 더욱 공고히 다집니다. 좋은 흙에 튼튼한 식물을 심는 듯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워집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누구나 부담 없이 술술 잘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재밌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